예, 이번 시간에 볼 부분은 이번 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호스피스 간호사업하고 또 재활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호스피스 사업은 이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이고요. 재활간호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을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만 딱 정리하는 식으로 지나가도록 하죠. 먼저 호스피스 사업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호스피스 현대적인 정의 보도록 하죠. 호스피스 간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말기 환자도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을 대상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이 들어가죠. 영적으로 돕으면서 사별 가족은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 돌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대한 간호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간호할 때 우리가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되겠죠. 철학은 말기 환자나 임종 환자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지지하고, 호스피스 간호 단위는 환자와 가족, 그 단위는 환자와 가족이라는 거죠.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것. 그들이 남은 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철학. 여러분들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삶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또 삶을 연장시키거나 우리가 단축시키지 않고 남은 생을 충만하고 풍요한 것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삶을 더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라던가 단축시킨다던가 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냥 남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분응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신체, 사회, 심리적, 영적, 우리 호스피스 간호는 영적인 요구가 꼭 들어가죠. 그래서 지지하도록 우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호스피스 간호의 기본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환자 간호하는 거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징을 보자면 단위가 환자와 그 가족이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환자 간호나 치료할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생활 방식이라던가 치료 방법이라던가 간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방식으로 임종을 맞도록 개별성을 유지한다는 것, 의료기관의 규칙과 제한 이런 거 강조하지 않죠. 자유를 강조한다는 거, 우리가 부터 자유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호스피스 간호 같은 경우는 간호사 혼자서, 우리 간호사, 의사, 그 밖에 종교인 따로따로 접근한다기보다 상호 협력적으로 팀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특징은 그래도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읽어보셔야 될 거고요. 호스피스 간호의 역사 보도록 하죠. 외국의 역사,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선에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역사는 원래 병원이라던가 간호사라던가 의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종교활동으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호스피스 간호는 원래 의료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으로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965년도 우리 강릉의 갈바리 의원에서 마리아 작은 자매회, 즉 수녀들에 의해서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 그 다음에 호스피스 간호의 전개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참여한 인력이 의과대학,
그 다음에 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참여한 것이 많은 병원에서 이제 참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많은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호스피스 사업은 종교 활동으로 시작해서 학생 활동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참여했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구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호스피스 간호 활동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는 누구냐? 우리가 호스피스 간호의 대상자는 암으로 진단받은 후에 수술이나 항암요법 등 의학 치료 시행했으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던가, 또 그다음에 의사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진단을 받았다던가, 또 의사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경우, 또 환자나 가족이 증상 완화를 위한 비치료적 간호를 받기로 우리가 환자나 가족이 결정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더 이상 증상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던가, 또 가족이나 친지가 별로 없이 호스피스 간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선정된 경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는 거고요. 호스피스 활동과 그 활동의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디서나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병동에서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시설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피스 팀원으로 갑시다. 우리가 호스피스 팀원으로는 다른 사업체계, 건강관리 사업체계와는 다르게 우리가 호스피스 사업팀으로, 호스피스 팀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행정가,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 목회자, 사회사업자, 자원봉사자,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환자 가족 다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가족이나 환자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이 간호사인 거죠. 근데 이 호스피스 사업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환자,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심으로 여러 인력들이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 사업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호스피스 간호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철학, 이념이라던가, 그 다음에 다른 간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특징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활동부터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재활간호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재활간호사업 같은 경우, 재활간호사업은 우리가 재활의 정의 보도록 하죠.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수단을 동원하고 이를 상호조정, 훈련, 재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돌아오더라도 능력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또는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재활이다. 이렇게 WHO에서는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WHO의 정의 정도 보시고, 우리 재활 과정은 그냥 참조 수준으로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재활 사업 팀의 역할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재활 사업 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활 사업, 우리가 지역사회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돌아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인 각각이 도움을 주기보다 팀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재활사업팀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작업치료, 언어치료, 재활 간호사, 보조구, 수족구 제작자, 의수족 제작자,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재활 사업에서도 중심에 놓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신과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신과 가족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우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여러 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활 사업의 현황은 우리 보건소 중심의 재활사업 보도록 하죠. 우리 보건소 중심의 재활사업은 93년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우리 직속기관이죠. 우리 산하기관 재활원의 지원으로 1차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이 시작.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이 채택된 것이 93년도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됐잖아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되면서 보건소 업무 16가지 주요 업무가 있는데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장애인 재활사업이 들어갔고요. 2000년대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보건소를 선정을 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국 보건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중심의 우리가 재활사업은 뭐 이렇게 발전해 왔다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우리 장애인 재활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이 보건소 업무, 주요 업무, 장애인 재활사업의 세부 업무로 어떤 게 들어갔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이건 보건소 업무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하는 재활사업의 순서.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재활사업은 제일 먼저는 재활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립할 거고, 그 다음에 지역 현황 파악할 거고, 관리 사업할 거고, 우리가 교육하고 평가하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실시가 됩니다. 실시되는 거고요. 우리가 재활간호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간호사인 거죠. 재활간호사. 그러면은 우리가 재활간호는 재활팀의 구성원으로 재활간호사가 왜 필요하냐. 재활간호의 필요성을 보자면 실제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활욕구의 70%는 장애 조기 발견, 재활에 대한 인식고치, 대수면관리, 욕창관리 간단한 1차 보건 의료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간호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의사의 치료보다는 우리가 간호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욕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활간호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재활간호의 목적은 우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돌아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간호 제공할 때 우리가 재활간호 사업할 때 지켜야 되는 몇 가지 주의점 또는 원칙들을 보자면 잠재적 기능을 극대화해서 자급자족함의 성취감을 갖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간호사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잠재적 기능을 극대화해서 자급자족함을 따라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도록 우리가 간호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성취하도록 또 변화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요거는 앞에 그들이 이런 얘기예요. 간호사가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대상자가 우리가 수용할 만한 삶의 질을 성취하도록 변화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에서 최적의 안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환자 가족을 교육 상담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도록 통합하도록 돕는 거죠. 문제를 우리가 재활팀이 다 해결해 준다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간호 사업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재활에 대한 정의라던가 또 보건소 중심의 우리의 재활 사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또 보건소에서 어떤 재활 사업을 실시하는가, 재활 사업의 목적이 뭐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가야 되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부분도 우리가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가 정신보건 사업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신보건 사업의 대상은 우리가 꼭 정신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죠. 질병이 없는 사람은 정신건강을 더 향상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사업을, 이미 질병이 있다면 급성기에서는 격리돼서 치료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됐을 때 돌아와서 잘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하는 그 정신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은 우리 교재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우리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도 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질병관리라던가 재활, 그들의 삶을 향상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정신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보건사업은 이런 목적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정신건강을 다 향상하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온 거 이상으로 폭넓게 목적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보건사업의 예방, 여러분들 정신보건의 예방도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질병 자연사로 구분하는 거죠. 질병 발생 이전의 예방은 1차, 질병 발생이 돼서 조기 수준에서 불연성 시기에서의 예방이 2차,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3차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을 보자면 우리 1차 예방은 정신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활동들이 1차 예방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한다던가 어떤 위험 요소를 줄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1차 예방쯤에 해당될 거고요. 근데 2차 예방은 이미 정신질병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단검진이나 개별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일 거고, 우리 3차 예방은 우리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발견이 됐다, 급성기다 이런 경우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우리 돌아와서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던가 우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던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3차 예방활동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는 구체적인 활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은 여기서는 누구누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누구나 다 대상이 되겠죠. 우리 건강한 사람도 사실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그러면 정신보건사업 실시할 때 여러분들 정신보건사업도 그 간호사 따로, 의사 따로, 그 밖에 인력들, 사회사업가 따로따로 접근하기보다는 팀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팀으로 우리 환자 중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정신보건팀이 우리가 정신보건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정신보건 사업할 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원칙. 첫 번째로 우리 서비스 제공할 때 우리 치료 서비스만 따로, 예방 서비스만 따로 이렇게 제공하기보다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우리의 원칙 하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의 일관성과 통일성, 이러고 있잖아요.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하면 안 되죠. 팀에서 제공하는 정신보건 사업이 일관되고 통일되도록 상호 협조나 우리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는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신보건 활동은 예방, 치료, 건강 증진, 재활 포괄적으로 실시하되 우리가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할 거라는 거예요. 예방이 항상 초점이 돼야 될 거다, 치료보다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과 협력적으로 참여하여서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급적이면은 정신질병이 있더라도 격리돼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럴 때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적당하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보건 사업 실시할 때 적용해야 되는 원칙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통일되게 예방 중심으로 지역주민 참여에 협력적으로, 그 밖에도
가급적이면 가정 가까운 데서 치료하도록, 가정 내에서 치료하도록 한다는 것, 뭐 필요하다면 의뢰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원칙하에서 실시합니다. 정신보건 사업의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고 정신보건기관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뭐 썩 중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길게 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한 내용을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오늘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간호사업, 우리가 방문간호를 통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제공되는 우리 사업에는 가정간호와 방문간호가 있다.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 또 방문간호는 간호사에서 실시되는데 가정전문간호사에서 실시되는 가정간호는 병원 중심, 지역사회 중심이 있다고 그랬고 방문간호는 보건소 중심, 장교양기관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간호 사업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 부분 크게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잘 비교 정리하시는 것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특히 최근에 와서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게 노인 간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간호 사업이 중요해진 배경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어떻게 많아지는가, 그리고 어떤 양상을 띠는가 설명해서 알아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분류했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의 분류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에서 조금 변화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한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분류한 것, 요거 중심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쭉 메모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여가, 우리 재가, 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렇게 분류하는데 특히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하고 주거복지시설 비교하는 내용. 예, 그다음에 우리의 시설도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즉 집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가 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들어가는가, 예, 이 부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나올 때는 건강보험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부상, 분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 제공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급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우리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뭐 활동을 지원한다던가 가사활동 지원한다던가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우리가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도 틀리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질병, 부상, 뭐 이런 사고에 해당된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지만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급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이 급여 종류죠. 여러분들 건강보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급여가 뭐 요양급여라던가 요양비라던가 건강검진이라던가 이런 급여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급여하고 다르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우리의 재가급여입니다. 우리의 재가급여 위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던가 보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급여를 받는데, 이 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시설급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하고 우리 장기요양 급여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요양원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뭐 신체 활동 서비스 라던가 뭐 의식주에 관한 서비스 받는다. 장기 요양 급여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요양원에서 뭐 배드에서 떨어져서 골절이 입었다.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요양시설에서는 급여받을 수 없어요. 치료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다시 후송을 해야 돼요. 이송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서비스 받을 때는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급여하고 장기요양급여 요 비교가 우리가 가능하셔야 될 거다. 거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 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현금급여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밖에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대부분의 질병으로 보자면 만성퇴행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들 만성퇴행성 질환의 특징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만성퇴행성 질환은 뭐하고 큰 차이가 있냐면 감염병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감염병은 급성만성 중에 많은 부분이 급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성 감염병에 비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법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질병 자연사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자연사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만성퇴행성 질환이 발생되기 이전이 1차,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2차,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 상당히 3차입니다. 여러분들 예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늘 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잘 조정해서 우리가 비만 관리한다. 또는 식생활, 운동 습관을 우리가 바른 생활 습관으로 뭐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은 1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비만 관리라던가 뭐 평상시에 생활 습관 조정하는 것, 뭐 이런 거 1차 예방에 들어갈 거고요.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했다. 이런 것들이 2차 예방에 들어갈 거고. 그죠? 만약에 당뇨병에 걸렸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식생활이라던가 운동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담받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3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7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거고요.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습니다. 문제는 크게 수정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 거는 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